빗물 젖은 법원 계단 위에서 나는 무릎패를 굽은 채 숨조차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검은 창문 너머 지수는 마치 모든 진실을 지워도 된다는 듯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의 울음은 뺨소리에 섞여 들렸고 나는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그 작은 손을 부르기만 했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완벽한 어머니가라는 가면만을 바라보았고 그 가면은 내 진실을 무너뜨렸습니다. 정의는 그날 검은 종이 조각처럼 내 손에서 미끌러지고 사라졌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호입니다. 화물 운송업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고 지금은 경기도 성남 외곽의 한적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부산과 서울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같은 긴 노선을 따라 현대 트럭에 짐을 싣고 온 나라를 다녔습니다. 겉으로는 생계를 꾸리는 가장이었지만 제 심장은 언제나 아내 한지수와 아들 준호, 단 두 사람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꺼낼 이야기는 제가 가족에게 풍족한 삶을 안겨주기 위해 밖에서 땀 흘리는 동안 제 집 안에서 제 눈을 피해 벌어지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주한 진실은 제 인생의 전부를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 때문에 자녀 곁을 자주 비워야 하는 부모님이라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 역시 흔들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하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야 비로소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저의 이 고백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 아빠에게 작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장거리 아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시청하는 당신의 도시는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그곳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로운 운전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분이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 혹은 세계 어디에 계신지 아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의심은 준호의 행동이 눈에 띄게 변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제 아들 준호는 늘 밝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긴 운행을 마치고 트럭을 몰고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현관으로 쏜살같이 달려나와 앉기 바빴던 녀석이죠. 학교에서 배운 것, 친구들, 특히 단짝 재원이과 놀았던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풀어놓던 활력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준호는 순수한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3주간의 긴 부산-서울 노선 운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섰는데도 아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방으로 들어가자 준호는 저를 안아주긴 했지만 그 눈빛에는 제가 알지 못하던 낯선 거리감과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피곤한가 보네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늘 하던 대로 그의 머리를 부스스 헝클며 물었지만 그는 눈을 피하며 작게 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때 문가의 지수가 나타나서는 며칠 전부터 좀 조용해졌어요. 사춘기인가 봐요. 여보, 저녁 준비됐으니 어서 나오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내내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깨작거렸고 가끔씩 엄마인 지수를 두려워하는 듯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가장 신경 쓰였던 건 오랫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처럼 눈 밑에 짙게 드리워진 다크서클이었습니다. 학교는 잘 다니니? 제가 말을 붙이자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친구 재원이랑은 아직도 잘 놀고 이 질문을 했을 때 지수가 준호를 뚫어지게 노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준호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겨우 대답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 저는 침대에 앉아 다시 아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속삭인 말은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제가 아빠랑 얘기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 아들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준호야, 내일 학교 가야지. 아빠도 이만 자요. 아들이 친엄마를 보자마자 침대에서 움츠러드는 모습. 그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나만 온 공포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마에 입 맞추고 방을 나왔지만 그날 밤 내내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강한 예감. 기성세대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트럭 운전 대신 휴가를 내고 집에 머물며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준호는 제가 알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그가 조용해지고 활동량이 줄었다고 걱정했습니다. 집에서는 방에 틀어박혀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괜찮냐고 물으면 늘 내라고 했지만 그의 눈빛은 끔찍한 비밀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수가 롯데마트에 장을 보러 간 사이 저는 거실에서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 아빠는 내 편이야. 아빠가 널 항상 지켜줄 거라는 거 알지? 그는 초조하게 손을 비비다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일하러 멀리 가는 게 싫어요. 왜 아들아? 엄마가 널 잘 돌봐주지 않아? 아니요. 그는 고개만 떨굴 뿐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빠 없는 동안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하고 다그치자 준호는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껴앉아 그의 작은 몸은 멈출 수 없이 떨렸고 흐느낌 사이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빠, 제발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대체 친어머니에게서 이토록 끔찍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준호야, 엄마가 널 때리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빠한테 말해줄 수 있니?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지수의 키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귀신을 본 듯 제품에서 떨어져 나가더니 눈물을 닦고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완벽하게 연출된 가면을 쓰는 것처럼요. 나 왔어요. 지수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에서 소름 끼치는 이중성을 보았습니다.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해? 그냥 얘기 중이었지.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울어서 빨개진 눈은 화장실에서 돌아온 후에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지수에게 준호의 이상 행동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준호가 너무 달라졌어. 다크서클도 심하고 혹시 당신은 못 느꼈어? 그녀는 화장품을 바르면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여보, 애들은 다 그래요. 밤에 악몽을 좀 꾸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말하는 그 태도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 운전하는 동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이성적으로는 그럴싸한 변명이었지만 제 마음속의 경고등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척하다가 새벽 1시경 지수가 침대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고 일어나 복도로 나섰습니다. 예상대로 준호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지수가 안에 있었습니다. 30분 후 그녀가 조용히 방을 나오자 저는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이 시간에 왜 거기 있었어? 그녀는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며 잠깐 깨서 악몽 꾸는 것 같아 달래주러 갔다고 변명했습니다. 30분씩이나. 저는 의심을 숨긴 채 다시 침실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준호가 늘 아끼던 낡은 곰 인형이 침대 밑에 찢어진 채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에 말라붙은 눈물 자국.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습니다. 밤 11시 지수는 다시 침실을 나섰고 저는 문가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안에서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의 흐느낌은 소리 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듯 조용했습니다. 훈육이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지수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이 한밤중에 대체 어떤 훈육이 제 아들을 소리 없이 울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이 불안감 속에서 살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업무 핑계를 대고 일찍 집을 나선 저는 성남 시내 전자랜드로 차를 몰았습니다. 젊은 직원에게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작고 은밀한 몰래카메라, 마이크로 카메라를 요구했습니다. 아, 가정 보안용기시군요. 직원의 질문에 저는 목이 메인 채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저는 그 카메라를 샀습니다. 제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제 집 천장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제 아들의 안녕이 모든 도덕적 딜레마보다 우선했습니다. 준호가 학교에 가고 지수가 점심을 준비하는 사이 저는 재빨리 준호 방 책장 구석 장난감들 사이에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방 전체가 다 보이면서도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앱을 켜보니 화면은 깨끗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죄책감과 동시에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섬뜩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억지로 평온한 척했습니다. 모레 대구 쪽 장거리 운행을 다시 나가야 해. 한 2주는 걸릴 것 같아. 이 말에 준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처졌고 지수의 눈에서는 아주 짧지만 만족스러운 듯한 섬광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래 걸리겠네요. 준호야, 아빠 보고 싶지? 지수가 물었지만 준호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준호는 제 손을 잡고 아빠, 정말 가야 돼요? 하고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꼭 안아주며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는 널 항상 지켜줄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새벽 1시경 지수가 조용히 침대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휴대폰 앱을 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수는 준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준호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마치 매일 밤의 의식을 기다리는 포로처럼요. 엄마, 제발요.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저 오늘 착하게 있었어요. 착한 건 중요하지 않아. 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건 내 교육을 위해서야. 그리고 저는 그녀가 가운 주머니에서 청테이프 한 롤을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서 제 아내는 테이프를 손에 들고 침대로 다가섰습니다. 준호는 온몸으로 필사적인 공포를 표현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 제발요. 그가 애원했습니다. 약속할게요. 더 잘하겠다고. 쉿. 아빠랑 이웃들이 들으면 안 돼. 그녀는 재빨리 테이프를 뜯어 제 아들의 입에 붙여버렸습니다. 제 8살 아들의 비명이 세상 밖으로 새어나갈 통로가 막혔습니다. 이제 조용하네. 그녀는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운 다른 주머니에서 딱딱한 밑창에 낡은 실내 슬리퍼를 꺼냈습니다. 입이 막힌 준호는 눈으로 호소했지만 침묵의 눈물만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건 다 너를 위한 훈육이야. 네가 나중에 나에게 감사하게 될 거야. 제가 결혼한 여자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는 잔인한 냉소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기입하고 결정적인 영상 증거들을 경찰 시스템에 제출하는데
그 후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소년계 형사는 이 사건이 명백한 미성년자 대상, 가정폭력임을 확인하고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락해 사건을 모니터링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느리면서도 동시에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은 아들을 향한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지수를 향한 배신감으로 뒤섞여 쿵쾅거렸습니다. 마침내 경찰서를 나선 것은 늦은 오후였습니다. 제 손에는 수사보고서 사본과 긴급 보호명령 신청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사는 그날 저녁 중으로 법원 집행관이 우리 집으로 가서 지수에게 보호명령을 통보할 것이며 이는 그녀가 준호, 이탄에게 접근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민준, 케빈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 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법원 집행관이었습니다. 그는 방금 지수에게 보호명령 통지서를 전달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매우 흥분하며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남편 김태호이 아들을 빼앗으려고 꾸며낸 일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저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미성년자와 함께 머물 안전한 장소가 있으신가요? 아내분은 더 이상 같은 거주지에 머물 수 없습니다. 네, 지금은 처남네 집에 있습니다. 며칠 안에 따로 거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즉시 경찰서로 연락하십시오. 민준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서윤, 케일로의 A와 TV를 보며 비교적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준호는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돌아왔다. 그는 안도하며 소리쳤습니다. 약속했잖니. 저는 아들을 안아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는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야. 민준이가 저를 부엌으로 데려갔고 서윤이는 준호와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 애니아가 여기에 왔었어.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뭐라고? 언제? 1시간 전쯤.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형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아들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소리쳤어. 자기가 방금 보호명령서를 받았고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안다고 했어. 준호를 보려고 들어오려고 했어. 들어오려고 했다고. 들어오려고 했지만 제가 막았어요. 누나가 너무 흥분했으니 진정하고 다음에 다시 오라고 했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제가 보호명령은 누나에게 적용되는 거지 우리가 아니라고 상기시켜줬어요. 결국 돌아갔지만 분명 다시 올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겠어. 저는 머리를 쓸어넘기며 결론지었습니다. 너희들을 더 이상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어디로 갈 거예요? 당분간 호텔 방이라도 빌릴 생각이야. 아니면 아파트를 찾을 때까지. 형, 그러지 마세요. 민준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필요한 만큼 여기 머물러도 돼요. 우리 집 넓어요. 손님방도 있고 준호도 여기서 편안해하고 있고요. 너랑 서윤이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지수는 네 누나잖아. 이 문제는 복잡해. 누나 맞죠? 하지만 누나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요. 준호는 어린애잖아요. 정확해.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번 그 아이를 지키는데 실패했어.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여기에 머무르세요. 형이 다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더 이상 논쟁은 없어요. 저는 그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는 저와 제 아들에게 그토록 큰 상처를 준 사람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른편, 즉 정의와 무고한 아이의 보호를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를 손님방에 자으면서 그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누웠고
우리는 몇 분 동안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아빠,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가 다시는 저를 때리지 않겠죠? 아니, 아들아, 다시는 없을 거야. 저는 그의 작은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아빠가 널 지켜줄 거야. 항상요. 항상. 그는 잠시 더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알아내 주시기를 매일 밤 기도했어요. 아빠한테 말하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제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너무 미안해.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그는 나이에 비해 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고 모두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할 거고 심지어 아빠도 제가 꾸며낸다고 생각할 거라고 했어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 준호야, 절대. 너는 항상 아빠한테 모든 걸 말할 수 있어. 아빠는 항상 널 믿을 거야.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얼굴에서 보지 못했던 첫 번째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곧 그는 제 손을 잡은 채 잠이 들었고 저는 오랫동안 그가 평화롭게 잠자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양육권 소송을 위해 고용한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김태호 씨, 판사님이 임시 양육권 청원을 승인하셨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준호에 대한 독점적인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내분은 귀하가 동의하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배석하는 중립적인 장소에서만 감독 하 면접 교섭권, 슈퍼바이즈드 비지테이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 어깨에서 거대한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고 긴 법적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제 아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저는 준호가 주방 문가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는 괜찮을까요? 저는 팔을 벌렸고 그는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를 온 힘을 다해 안아주었습니다. 응, 아들아. 아빠가 약속할게.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 후 몇 주는 적응과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준이네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월세로 얻었고 그곳은 계속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직업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긴 장거리 트럭 운행은 홀아버지로서의 새로운 현실과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 사장님과 이야기하여 물류팀의 지역 배송 관리직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매일 밤 집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일주일에 3번 심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박수진 박사는 아동 트라우마 전문 심리치료사였고 아동 가정 폭력 피해자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준호가 말하는 것을 주저했지만 점차적으로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고통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특히 강렬했던 상담 후 박 박사는 저에게 단둘이 이야기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김태호 씨, 준호는 발전하고 있지만 트라우마는 깊습니다. 그녀는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약 1년 동안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았고 엄마가 방에 들어와 해를 가할 순간을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적절한 지원만 있다면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학대 사실을 발견했을 때 즉시 행동하신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른들이 믿어주지 않거나 보지 않기로 선택하여 수년간 피해를 입습니다. 제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요. 저는 여전히 지고 있던 죄책감의 무게를 느끼며 말했습니다. 학대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숨기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김태호 씨. 그리고 준호가 말했듯이
그의 엄마는 침묵을 지키도록 끊임없이 협박했습니다. 당신이 없거나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순간을 택했죠. 이는 학대자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저는 제가 집을 비운 모든 운행, 아들을 학대하는 사람과 단둘이 남겨두었던 모든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직장을 영구적으로 바꿀 겁니다. 더 이상 장거리 운행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하는 어른의 지속적인 존재는 준호의 회복에 근본적입니다. 그는 당신이 곁에 있다는 것을 믿고 안전함을 느껴야 합니다. 저는 항상 곁에 있을 겁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감독하 면접교섭권에 관해서는 판사님이 지수에게 그 권리를 부여했는데 준호가 엄마를 보는 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박 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민감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면접교섭이 준호의 정신 건강에 해롭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그녀는 그 권리를 가집니다. 제가 본 바로는 준호가 정서적으로 더 안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면접교섭을 중단할 것을 법원에 권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밤에 몇 번씩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요. 엄마가 와서 해칠까봐 두려워하면서요. 악몽견 트라우마 사례에서 흔합니다. 치료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김태호 씨, 논의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준호는 엄마가 체벌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를 사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훈육이며 아들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군요. 저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는 특별히 종교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런 것을 학대의 핑계로 사용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흔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동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적 개념을 왜곡합니다. 이것은 또한 준호가 느끼는 도덕적 혼란의 일부를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고통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믿도록 길러진 것입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상담실을 나왔지만 아들을 돕는 방법에 대해 더 명확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카페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상담 후 우리가 정한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잠재적으로 어려웠던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박 박사님과의 대화는 어땠니, 아들? 그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핥는 동안 제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그는 평소보다 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 특별한 방법으로 숨 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효과가 있니?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주 큰 공포가 아닐 때는요. 그럼 아주 큰 공포가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 아빠 생각을 해요. 그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빠가 저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단순한 말은 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팔로 그의 어깨를 감싸고 그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항상, 아들아, 항상. 그날 밤 준호가 잠든 사이에 민준이가 방문했습니다. 그는 긴장하고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그에게 커피를 권하며 물었습니다. 지수가 형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그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엄마, 장모님 집에 갔는데 저도 거기 있었어요. 형이 일 때문에 늘 집을 비웠던 부재한 아빠였고 준호의 양육을 모두 자신에게 맡겼으며 지금은 거짓 고소로 아들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증명하겠다고 했어요. 거짓 고소라니?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반복했습니다. 나에게는 영상이 있어, 민준아. 우리 아들을 고문하는 영상이. 알아. 그는 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나는 누나가 계획하는 일을 말해주는 것뿐이야. 그녀는 이웃, 친척, 준호 학교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자신이 항상 헌신적이고 사랑 많은 엄마였다고 말할 거래.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그녀가 했던 구체적인 증거보다 그 사람들의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저는 좌절하며 따졌습니다. 태호 형, 양육권 분쟁에 있어서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잖아. 특히 누나는 형이 일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집 밖에 보냈다는 사실을 악용하고 있어. 저는 지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벌써 일과를 바꾼 거야. 이제 지역 배송만 해. 매일 밤 집에 있을 수 있어. 그건 잘했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형이 준호의 안녕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판사에게 보여주는데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내가 그걸 증명해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저는 주장했습니다. 매일 밤 내 아들을 때리고 비명을 못 지르게 입에 테이프를 붙인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 민준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건 알지만 그녀는 엄마야. 불행히도 많은 경우에 시스템은 엄마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학대 증거가 있어도 말이야. 형은 힘든 싸움을 준비해야 해. 나는 내 아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 저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제출된 영상 증거들을 확인한 후 청소년계 형사가 곧바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락해 사건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제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었지만 제게는 시간이 멈춘 듯 하면서도 동시에 쏜살같이 지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고갈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정의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침내 경찰서를 나선 것은 늦은 오후였습니다. 제 손에는 수사보고서 사본과 긴급보호명령 신청 프로토콜이 들려 있었습니다. 형사는 오늘 중으로 법원 집행관이 우리 집으로 가서 지수, 애니아에게 명령서를 송달할 것이며 이는 그녀가 준호, 이탄에게 어떤 식으로든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처남 민준, 케빈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법원 집행관이었습니다. 그는 방금 지수에게 보호명령 통지서를 전달했다고 알리면서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매우 흥분하며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남편분이 아들을 빼앗으려고 꾸며낸 일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저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행관은 미성년자인 준호와 함께 머물 안전한 장소가 있는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준호와 함께 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은 처남네 집에 있습니다. 며칠 내로 따로 거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즉시 경찰서에 연락하십시오. 민준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서윤, 켈레이와 함께 TV를 보며 비교적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달려와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아빠, 돌아왔다. 그는 안도하며 외쳤습니다. 약속했잖니. 저는 미소 지으며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는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야. 민준이는 저를 부엌으로 불렀고 서윤이는 준호와 거실에 남아 놀아주었습니다. 지수가 여기에 왔었어.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언제? 몇 시간 전에.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형이 거짓말을 꾸며내서 아들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소리쳤어. 방금 보호명령서를 받았고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들어오려고 했어. 들어오려고 했다고? 네, 제가 막았어요. 누나가 너무 흥분했으니 진정하고 다음에 오라고 했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제가 보호 명령은 누나에게 적용되는 거지 우리가 아니라고 상기시켜줬어요. 결국 돌아갔지만 분명 다시 올 거야.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겠어. 저는 머리를 쓸어 올리며 결론 지었습니다. 너희들을 더 이상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어디로 갈 거예요? 당분간 모텔 방이라도 빌릴 생각이야. 형,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필요한 만큼 여기 머물러도 돼요. 우리 집 넓어요. 준호도 이미 여기서 편안해하고 있고요. 너랑 서윤이에게 폐를 끼칠까봐 그래. 지수는 내 누나잖아.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해. 누나 맞죠? 하지만 누나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요. 준호는 어린애잖아요.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형은 다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여기 계세요.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큰 해를 끼친 사람의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옳은 길, 즉 정의와 무고한 아이의 보호를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를 손님방 침대에 눕히자 그는 제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누웠고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빠.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가 다시는 저를 때리지 않겠죠? 아니 아들아, 다시는 없을 거야. 저는 그의 작은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아빠가 널 지켜줄 거야. 항상요. 항상. 아빠가 알게 되어서 엄마가 많이 화났을 거예요. 그렇겠지.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이제 안전하다는 거야. 그는 잠시 더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알아내 주시기를 매일 밤 기도했어요. 아빠한테 말하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제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해.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그는 나이에 맞지 않는 현명함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건 우리 비밀이고 모두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할 거라고, 심지어 아빠도 제가 꾸며낸다고 생각할 거라고 했어요. 아빠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 준호야, 절대. 너는 항상 아빠한테 모든 걸 말할 수 있고 아빠는 항상 널 믿을 거야.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얼굴에서 보지 못했던 첫 번째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곧 그는 제 손을 잡은 채 잠이 들었고 저는 그가 평화롭게 잠자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고 그가 마땅히 누려야 할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다음 날 양육권 소송을 위해 고용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희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김태호 씨 판사님이 임시 양육권 (temporary custody) 청원을 승인하셨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준호에 대한 독점적인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내분은 귀하가 동의하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배석하는 중립적인 장소에서만 감독하 면접 교섭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 어깨에서 거대한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고 긴 법적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은 제 아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저는 주방 문가에서 저를 바라보는 준호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동시에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는 괜찮을까요? 저는 팔을 벌렸고 그는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제 모든 사랑의 힘으로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 험난한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든 것이 잘 되도록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래 아들아, 아빠가 약속할게.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 후 몇 주는 적응과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준이네 집 근처에 작은 월세 아파트를 얻었고 그곳은 계속해서 우리의 안전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직업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긴 장거리 트럭 운행은 홀아버지로서의 새로운 현실과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 사장님과 이야기하여 지역 배송을 담당하는 물류팀장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매일 밤 집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일주일에 3번 심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심리치료사 박수진 박사 닥터 라미레스는 아동 트라우마 전문이었고 아동 학대 피해자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준호가 말하는 것을 주저했지만 점차적으로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고통을 작은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특히 강렬했던 상담 후 박 박사는 저에게 단둘이 이야기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김태호 씨, 준호는 분명히 진전하고 있지만 트라우마는 깊습니다. 그녀는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약 1년 동안 지속적인 공포 속에서 살았고 엄마가 방에 들어와 해를 가할 순간을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적절한 지원만 있다면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학대 사실을 발견했을 때 즉시 행동하신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른들이 믿어주지 않거나 보지 않기로 선택하여 수년간 피해를 입습니다. 제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요. 저는 여전히 지고 있던 죄책감의 무게를 느끼며 말했습니다. 학대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숨기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김태호 씨. 그리고 준호가 말했듯이 그의 엄마는 침묵을 지키도록 끊임없이 협박했습니다. 당신이 없거나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순간을 택했죠. 이는 학대자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저는 제가 집을 비운 모든 운행, 아들을 취약하게 내버려 두었던 모든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직장을 영구적으로 바꿀 겁니다. 더 이상 장거리 운행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하는 어른의 지속적인 존재는 준호의 회복에 근본적입니다. 그는 당신이 곁에 있다는 것을 믿고 안전함을 느껴야 합니다. 저는 항상 곁에 있을 겁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감독하 면접교섭권에 관해서는 판사님이 지수에게 그 권리를 부여했는데 준호가 엄마를 보는 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박 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민감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면접교섭이 준호의 정신 건강에 해롭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그녀는 그 권리를 가집니다. 제가 본 바로는 준호가 정서적으로 더 안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면접교섭을 중단할 것을 법원에 권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밤에 몇 번씩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요. 엄마가 와서 해칠까봐 두려워하면서요. 악몽은 트라우마 사례에서 흔합니다. 치료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김태호 씨, 논의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준호는 엄마가 체벌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를 사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훈육이며 아들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군요. 저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는 특별히 종교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런 것을 학대의 핑계로 사용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흔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종교적 개념을 왜곡하여 아동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이것은 또한 준호가 느끼는 도덕적 혼란의 일부를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고통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믿도록 조종된 것입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상담실을 나왔지만 아들을 돕는 방법에 대해 더 명확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파리바게뜨나 던킨도너츠 같은 곳에 들러 아이스크림이나 도넛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상담 후 우리가 정한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어려웠을지 모를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박 박사님과의 대화는 어땠니, 아들? 그가 초코 아이스크림을 핥는 동안 제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그는 평소보다 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 특별한 방법으로 숨 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효과가 있니?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주 큰 공포가 아닐 때는요. 그럼 아주 큰 공포가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 한다. 아빠 생각을 해요. 그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빠가 저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단순한 말은 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팔로 그의 어깨를 감싸고 그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항상 아들아, 항상. 그날 밤 준호가 잠든 사이에 민준이가 방문했습니다. 그는 긴장하고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그에게 커피를 권하며 물었습니다. 지수가 형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그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엄마 장모님 집에 갔는데 저도 거기 있었어요. 형이 일 때문에 늘 집을 비웠던 부재한 아빠였고 준호의 양육을 모두 자신에게 맡겼으며 지금은 거짓 고소로 아들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증명하겠다고 했어요. 거짓 고소라니.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반복했습니다. 내게는 영상이 있어, 민준아. 우리 아들을 고문하는 영상이. 알아. 그는 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나는 누나가 계획하는 일을 말해주는 것뿐이야. 그녀는 이웃, 친척, 준호 학교 사람들, 교사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자신이 항상 헌신적이고 사랑 많은 엄마였다고 말할 거래.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그녀가 했던 구체적인 증거보다 그 사람들의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저는 좌절하며 따졌습니다. 태우 형, 양육권 분쟁에 있어서 가정법원의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잖아. 특히 누나는 형이 일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집 밖에 보냈다는 사실을 악용하고 있어. 한국 법이 때로는 어머니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고. 저는 지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벌써 일과를 바꾼 거야. 이제 지역 배송만 해. 매일 밤 집에 있을 수 있어. 그건 잘했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형이 준호의 안녕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판사에게 보여주는데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형은 힘든 싸움을 준비해야 해. 나는 내 아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지수가 보호명령 철회 및 임시 양육권 박탈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준이가 경고했듯이 그녀는 제 잦은 출장,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아버지로서의 부재를 근거로 사건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우리의 새로운 일상을 철저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준호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매일 오후 데리러 왔습니다. 모든 심리치료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학교 면담에도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외출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고 영수증을 모으고 학교와 박 박사에게서 진술서를 요청했습니다. 집에서 준호는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꾸었지만 그 빈도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조금씩 그는 제가 기억하던 쾌활한 아이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깊은 슬픔의 순간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요. 어느 날 밤 숙제를 돕고 있을 때 준호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들고 있던 연필을 내려놓고 완전히 그를 향했습니다. 왜 그렇게 묻니, 아들아?
그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아프게 때렸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만 다치게 하는 거죠, 안 그래요? 8살짜리 아이에게 이토록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문제가 그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단 한 번도 그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까요? 준호야, 엄마가 너에게 한 일은 네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 혹은 엄마가 널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여기, 저는 제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는 제 심장을 가리켰습니다. 이곳이 아픈 어른들이 있어.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몰라서 아주 나쁜 짓을 해. 특히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치게 해. 그리고 그건 아주 잘못된 일이야. 그럼 엄마는 아픈 건가요? 그는 이해하려는 듯 물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 감기나 배탈 같은 병은 아니지만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병이야. 그리고 그건 정말 잘못된 거야. 그는 잠시 동안 제가 말한 것을 처리했습니다. 엄마는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글쎄, 아들아, 아빠는 잘 모르겠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지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해.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이제 안전하다는 거야. 그리고 아빠는 네가 계속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거야. 혹시 판사님이 저더러 엄마랑 다시 살라고 하면요? 그는 명백한 두려움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저는 그를 껴안으며 단언했습니다. 우리는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증거를 가지고 있고 판사님에게는 내 안녕이 가장 중요해. 게다가 박 박사님, 덕tor 라미레스, 네가 다시 안전함을 느낄 시간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설명해 주실 거야. 그날의 대화는 며칠 동안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어린 아들이 왜 친어머니가 자신에게 그토록 잔인한 짓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 아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2주 후 우리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지수, 애니아의 보호명령 철회 청원은 기각되었습니다. 박 박사의 전문 심리 보고서와 영상 증거, 그리고 보호된 환경, Protected Environment 에서 심리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준호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판사는 보호명령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지수가 아들과 다시 접촉하기 전에 심리평가와 의무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고 감독하 면접교섭권마저 일시적으로 중지시켰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승리였지만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영구 양육권을 결정할 최종 심리를 여전히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작은 아파트의 베란다에 앉아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끔찍한 발견, 절박했던 구출, 악몽의 밤들, 치료 세션, 법정 싸움. 그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동시에 치유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며 이제 우리의 미래가 조금 더 명확하고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다시 웃고 놀고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과 가정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비록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랫동안 처음으로 저는 우리가 정말 괜찮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날 민준이네 집 바비큐 파티에서 찍은 준호의 사진이었습니다. 준호는 꼬챙이에 마시멜로를 들고 웃고 있었고
그 눈은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정한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민준이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 미소, 모든 싸움에 가치가 있는 거죠, 형? 저는 마음이 벅차오르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 오늘 제가 아들 방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그 운명적인 밤이 있은 지 거의 2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당이 있는 작지만 아늑한 집으로 이사했고 준호는 그곳에서 뛰어놀고 저희는 함께 작은 텃밭을 가꿉니다. 저는 지역 운송회사의 물류팀장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긴 운행은 없습니다. 저는 매일 밤 집에 돌아옵니다. 준호는 이제 10살입니다. 한때 잦았던 악몽은 이제 드뭅니다. 그는 계속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박 박사는 그의 발전이 놀랍다고 말합니다. 비록 일부 정서적 흉터는 오랫동안 그에게 남아있을 테지만 그는 그 상처들을 다루는 법, 일어난 일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이해하는 법, 그리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제 아들은 다시 한번 적극적인 학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최근에는 축구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그가 골을 넣을 때 얼굴에 떠오르는 기쁨을 볼 때, 팀원들과 뛰어놀면서 걱정 없는 웃음소리를 들을 때, 바로 그 순간들이 우리의 싸움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수에 관해서는 사법 시스템이 그 과정을 밟았습니다. 수많은 심리와 심리 감정 끝에 그녀는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사회봉사와 의무적인 정신과 치료를 선고받았으며 준호에 대한 영구적인 친권 상실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때때로 아들을 볼 권리를 되찾으려고 시도하지만 항상 자신이 치유되었고 후회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현명하게도 모든 접촉은 준호와 그의 치료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제 아들은 엄마를 다시 보는 것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주제가 나올 때면 그는 조용해지고 생각에 잠기다가 보통 화제를 바꿉니다. 박 박사는 이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고 오랫동안 거부당했던 경계, boundaries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언젠가 그가 더 나이가 들고 정서적으로 준비가 되면 어떤 형태의 접촉을 재개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그가 준비가 되었을 때의 준호의 결정일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저를 가장 강타한 것은 아동학대가 바로 우리 코앞에서 얼마나 소리 없이 일어날 수 있는지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이웃, 가족, 선생님들 모두에게 헌신적인 엄마의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문이 닫혔을 때 그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방어할 목소리나 힘이 없었던 공포에 질린 아들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저는 징후에 대해 항상 경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준호의 행동 변화는 지수가 저를 설득하려 했던 것처럼 단순한 성장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행하게도 제가 늦게 들었던 도움을 청하는 조용한 외침이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제 아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아이들에게도 훨씬 더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저는 몇 번의 의심스러운 상황을 식별했고 주저하지 않고 관계당국에 연락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것을 무시하고 또 다른 아이가 계속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집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준호는 판단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저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규칙과 경계가 있지만 그것들은 항상 존중과 애정을 바탕으로 논의됩니다. 훈육은 대화, 논리적인 결과,
그리고 본보기를 통해 가르칩니다.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폭력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는 준호가 얼마나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보호적인 아이가 되었는지 보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그는 괴롭힘을 당하거나 취약해 보이는 그부들을 자주 옹호합니다. 아빠, 모두 안전하다고 느낄 자격이 있어요. 그는 나이에 비해 현명한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가정폭력 상황을 겪은 한부모들을 위한 지원 그룹에서 간증을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징후에 경계하고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소통하려 할 때 그들을 믿어주며 학대가 의심될 때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난 후 한 여성이 울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주말 면접 교섭 동안 전 남편이 아들을 학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금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형님처럼 아이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형님의 간증이 제가 이 과정을 계속 진행할 용기를 주었어요.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삶을 재건할 수 있고 아이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매일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희망. 준호가 계속해서 치유의 길을 걷기를 바라는 희망. 그가 어린 나이에 겪었던 역경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자신감 있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희망.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가족들이 폭력의 고리를 식별하고 끊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희망. 그리고 사회로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 제가 아들 방에 설치했던 그 카메라는 그가 겪고 있던 공포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제 집안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보게 해주었고 그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으로 바뀐 절박한 몸짓이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준호가 마당에서 우리와 함께 입양한 진돗개, 믹스견인 바둑이와 함께 공을 쫓아다니며 근심 없이 노는 모습을 볼 때 마침내 그가 마땅히 누려야 할 어린 시절을 살고 있는 아이를 봅니다. 한때 그토록 많은 두려움을 담고 있던 눈은 이제 기쁨과 호기심으로 빛납니다. 깊은 다크서클은 생기 있는 뺨으로 바뀌었습니다. 겁에 질린 침묵은 학교 생활, 친구들, 꿈에 대한 웃음과 활기찬 대화로 변모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함께 TV를 보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책을 읽을 때 그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상기시켜주는 방식으로 제 품에 안겨둡니다. 그 순간들마다 저는 그날 밤 제 본능을 따랐던 것에, 징후들을 무시하지 않았던 것에,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졌던 것에 말없이 감사드립니다.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절망, 의심, 죄책감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전을 이루고 있는지,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했던 밤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작은 한 걸음, 진정한 미소, 악몽 없는 밤, 자발적인 포옹,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청하는 부모님들께 저는 고통과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 하나를 남깁니다. 당신의 본능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아이에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면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행동이 변하지만 특히 두려움, 위축, 그리고 다크서클이나 멍과 같은 신체적 징후를 포함하는 급격한 변화는 절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와 이야기하십시오. 존재하십시오. 관찰하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 그림, 놀이를 통해 표현하는 말하지 않는 것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아동에 대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훈육이 아닙니다.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단순한 학대입니다.
그리고 사회로서 우리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종 스스로 말할 수 없거나 실패하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내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안전합니다. 그는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존중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아무도 개입하지 않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수년, 수십 년, 평생 동안 학대를 겪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경계하십시오. 목소리가 되십시오. 모든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막이 되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아빠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바로 장거리 아빠 채널을 구독하셔서 제 다음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댓글로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지금 그곳은 몇 시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저와 함께하고 계신지, 그리고 하루 중 어떤 시간인지 아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며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을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제 심장만큼 큰 포옹을 보냅니다.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어느 도시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서 만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슈퍼 감사, 슈퍼 땡스를 보내주시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야기 댓글을 기대하겠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2개의 새로운 인생 이야기가 보입니다. 제 채널에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인생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사랑과 존중을 담아